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너 같은 거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빈몸으로 왔으면 빈몸으로 나가라.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줄 알았던 그 순간 화장장 앞에 나타난 수십 대의 검은 세단 행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생극장 사연 소개드립니다.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부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싱크대 앞에서 쌀을 씻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시려서 고무장갑을 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리자 갈라진 상처가 따끔하게 아팠습니다. 서윤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영숙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봐. 정말 예쁘네. 영숙이 홈쇼핑에서 주문한 밍크 코트를 들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어깨에 걸쳐보며 이리저리 몸을 틀어보았습니다. 이런 걸 입어봐야 사는 맛이 나지. 영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부엌 모서리에는 서윤의 낡은 회색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어서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코트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민우가 어깨를 움츠리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코트를 입어보느라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들 왔나? 엄마는 지금 바빠. 민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추우시겠어요. 추워도 어쩔 수 없지. 돈이 없어서 난방비도 아껴야 하는데. 영숙이 여전히 거울만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고생했어. 민우가 낡은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방 손잡이 가죽이 벗겨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서윤이 그 가방을 받으며 민우의 손을 잠깐 만졌습니다. 민우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갈라진 손등을 보고 잠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어머니 눈치를 보고는 슬며시 손을 거뒀습니다. 대신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한 붕어빵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아직 따뜻해.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웃으며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작은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윤이 민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여 괜찮다고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계속 코트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나은데?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TV에서는 홈쇼핑 진행자가 할부 계월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숙이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어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다 식었잖아.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데워드릴게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국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그냥 먹자. 민우가 만류했습니다. 안 돼. 식은 국 먹으면 배탈 난다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그 사이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KG건설 하청 대금 미지급이라는 글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민우가 급히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문자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광고 문자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데운 국을 가져다 놓자 영숙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먹을 만하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 하나와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꺼내어 어딘가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전에 마음을 바꾸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방에서 영숙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혼수도 제대로 못 차려왔어. 영숙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이 없어. 돈도 없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방에서 민우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옷장을 뒤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오늘 동창회 가야 하는데. 거실 바닥에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백화점 좀 다녀와. 네. 서윤이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이 스카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가서 바꿔와. 영숙이 쇼핑백을 서윤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닌 서윤의 통장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차액 계산해. 어머니,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부름쯤은 해야지. 영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할 수 없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5개 전광판에 대기업 KG그룹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스카프 교환을 요청하자 직원이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자 서윤을 뒤로 밀어놓고 그 손님부터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유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180도 다른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서윤이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지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이 두리번거리다가 서윤의 뒷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서윤이 유리창에 비친 지점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카프 쇼핑백을 낚아채듯 들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점장이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왔냐? 영숙이 스카프 색깔을 보더니 또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것도 영 아니네. 센스가 없어. 쇼핑백을 서윤의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스카프가 흩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티가 난다. 영숙이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이 동창회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으로 치장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모셔다 드릴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차는 너무 낡았어. 창피하다. 영숙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택시 불러. 그리고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꼴이 뭐니?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영숙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서윤과 민우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몸을 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축 처진 어깨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베란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회사 옥상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바람에 휘날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이 동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KG그룹 회장의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윤이 들고 있던 우유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이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뉴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늦어. 먼저 자. 서윤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더 거센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오지 않자 서윤이 영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아직 안 왔어요. 남자가 돈 벌어오느라 늦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영숙이 마스크팩을 붙인 채 대답했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우 씨 보호자세요? 이쪽은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줄이 뱀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온 영숙이 열린 현관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재수없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눈길을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머리 위로 눈송이가 쏟아져 하얀 수위처럼 몸을 덮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몇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닦을 새도 없이 달렸습니다. 오직 병원만 바라보며 절룩거리는 다리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서윤이 몸을 밀어넣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침대에 실려가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툭 떨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민우야. 서윤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뒤늦게 도착한 영숙과 신우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신우이가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험 처리되는지 확인해봐. 상대방 과실이 얼마인지도. 작은 신우이도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 맞지? 서윤이 수술실 문에 붙은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붉은 불빛만 보였습니다.
영숙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때문이야. 내가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났잖아. 영숙이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숙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멍한 눈으로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의 눈 속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원망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영숙과 시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영숙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어떻게 살라고. 울음소리를 터뜨렸지만 그 울음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노후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서윤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서윤이 민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민우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전자음만 들렸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장롱, 미안해.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던 소나기의 힘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긴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민우야. 서윤이 외쳤지만 민우는 이미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민우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영숙이 서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너 같은 거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서윤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롱 밑이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시누이들이 있는 구석은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사망진단서 사본을 여러 장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챙길 수 있는 보험금과 회사 위로금 목록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이 얼마였더라?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위로금도 나올 거야. 작은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영안실 안치실 앞에서 혼자 남편의 시신 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상주라기보다는 자빌꾼처럼 보였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상복치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던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일 싼 걸로 하세요. 어차피 하루 이틀 입고 말 건데요. 서윤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이 서윤을 불러냈습니다. 야, 인감도장 내놔.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우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빼야지. 내 빚 갚는 데 써야 해. 영숙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가져가냐? 빈몸으로 왔으면 빈몸으로 나가라.
서윤이 묵묵부답으로 영숙을 응시했습니다. 도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서윤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영숙과 시누이들이 서윤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와 가방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마. 장례 끝날 때까지. 영숙이 뻔뻔하게 말하며 가방을 자신의 방석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은행 대출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영숙이 기절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돈 얘기를 해요. 서윤이 나섰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정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정했습니다. 영숙이 실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갚아라. 나는 모른다. 서윤은 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민우가 마지막으로 쥐어줬던 꼬깃한 붕어빵 봉투 조각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단 앞에 놓인 꽃은 조화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향초 하나도 제대로 피워지지 않았습니다.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이 그 영정사진을 닦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한 틈을 탔습니다. 집에 가서 민우 옷가지랑 물건들 싹 다 정리해서 버리고 와. 영숙이 서윤에게 명령했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서윤이 상복을 입은 채 새벽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냉기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서윤이 민우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장롱 밑이라는 말을요. 무거운 자개 장롱을 온몸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 밀리면서 바닥 장판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먼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액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안에 몰래 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잘못되면 이 돈으로 어머니 빚 갚지 말고 당신 떠나서 새 삶 살아. 당신이 누구 딸이건 상관없어. 나한테는 그냥 내 사랑 서윤이야.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편지 뒤에는 민우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회사 비리 관련 메모와 USB가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나한테 가짜 장부를 쓰라고 시킨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압력에 의한 희생이었습니다. 서윤이 편지와 USB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옷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대신 장롱 밑에 있던 빈 봉투에 쓸모없는 영수증 뭉치를 채워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옷가지를 정리해서 헌옷 수거함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참 착한 양반이었는데 며칠 전에도 부회장네 사람이랑 싸우는 걸 봤어요.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서윤이 경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의미심장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기업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민우의 USB를 구겨질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정막이 감돌아야 할 빈소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환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남긴 빚 당장 갚아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고함을 쳤습니다. 영숙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바들바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영숙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들의 위협에 영숙이 서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들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보험금 다 가질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어요. 영숙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서윤이 떠밀린 채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눈빛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응시했습니다. 서윤의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에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위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구석 조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회색 정장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에게 다가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빈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내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급히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던 영숙은 자신이 운이 좋아 넘어갔다고 착각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이 회색 정장의 남성이 누구인지 의아해할 새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가 빚쟁이들을 몰고 왔구나. 재수 없는 년. 서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멀리서 자신을 향해 깊은 묵내를 보내고 사라지는 회색 정장의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최측근 비서실장임을 직감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서윤이 상주실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시 쪽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시누이들이 야식을 시켜 먹으며 냄새를 풍겼습니다.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서윤을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윤이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빈소박 복도 창가에 아까 사라졌던 비서실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내일 발인 때 모시겠습니다. 낮게 보고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세단 몇 대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장례식장 주차장을 에워싸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시누이가 서윤의 낡은 가방을 멋대로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낡은 아기 베넷 저고리와 함께 찍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으리으리한 대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다녔네. 허영심만 많아가지고. 시누이가 비웃으며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서윤이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엎고 구겨진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옷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살기가 느껴지는 서윤의 눈빛이었습니다. 놀란 신우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단 위의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소란에 깬 영숙이 달려나왔습니다.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서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상놈의 집안이라더니 새벽부터 상가에서 행패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그 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고입니다. 서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서윤의 기세에 눌려 잠시 말문이 막힌 영숙이 곧바로 분노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당은 내가 해야지. 당장 나가라. 서윤을 밀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손에서 떨어진 사진이 영숙의 발밑에 놓였습니다. 영숙이 그 사진 속 어린아이가 안고 있는 인형이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영숙의 발에 짓밟힌 사진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등이 깨진 화병 조각에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사진을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 낮게 움츠렸습니다. 영숙이 서윤을 내버려 둔 채 시누이들과 함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텅 빈 빈소에 홀로 남겨진 서윤이 피 묻은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분노만이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려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하고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 서윤을 태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리가 없다. 핑계를 댔습니다. 리무진 좌석을 시누이들과 자신의 짐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서윤이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을 든 채 장애 버스 뒷좌석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리무진과 낡은 버스의 대비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숙과 시누이들이 앞좌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떡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떠들썩했습니다. 뒤에 앉은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멀미가 나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KG그룹 회장의 전용기가 오늘 아침 급거 귀국했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숙이 라디오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재벌들은 좋겠네. 자식 죽어도 전용기 타고 다니고. 혀를 찼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부잣집에 시집갔으면 팔자 폈을 텐데. 내 아들 잡아먹고 이게 무슨 꼴이냐? 조롱을 던졌습니다. 서윤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버스가 화장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수많은 조문 차량으로 꽉 막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도로 갓길을 따라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채 비상등만 켰습니다.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버스 옆을 지나갔습니다. 영숙과 시누이들이 창문에 달라붙었습니다.
와, 저거 어느 집안이야? 대단하네. 감탄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도 저런 차 한번 태워봤어야 하는데. 짐짓 슬픈 척했지만 지나가는 고급 세단의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서윤이 그 차량 행렬의 선두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 차는 10년 전 자신이 가출할 때 아버지가 타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만으로도 아버지의 노쇠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도착한 검은 세단 행렬에서 내린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화장장 입구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영숙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온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죽으면 으리으리하게 가야지.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화장 접수처 앞에서 영숙이 화장 비용을 결제하라는 직원의 말에 뒤에 서 있는 서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낼 겁니다. 돈은 없어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밀었습니다. 지갑도 없는 서윤이 난처해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타난 비서실장이 서윤 대신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처리해 주십시오. 영숙이 비서실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댁은 누구신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쏘아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영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서윤에게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아가씨. 바로 모시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숙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야? 너 바람 피운 남자라도 있었냐? 아가씨는 무슨 얼어 죽을 아가씨야.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의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영숙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벽처럼 앞을 막아선 경호원들의 위압감에 영숙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서윤이 그 소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와 계신가요? 작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씨의 허락 없이는 나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잠시 화장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만나야겠어요. 영숙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이 영숙 앞에 서자 경호원들이 길을 터줬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셨죠? 이제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영숙이 서윤의 뒤로 보이는 도열한 남자들과 서윤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화장장 안내방송으로 민우의 화장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간 화구를 향해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뒤돌아서서 검은 세단 행렬이 기다리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10년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듯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화장장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우렁찬 복창이 화장장 건물을 울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영숙과 신우이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신우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야? 방송 촬영하나?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서슬 퍼런 눈빛과 주차된 최고급 차량들의 위용이 이것이 결코 연극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서윤이 그들의 인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중앙에 주차된 가장 큰 검은색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고 허름한 상복이 무색할 만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아우라가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리무진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KG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주변의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KG그룹 회장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이네.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이 다리가 풀려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한 걸음씩 서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제야 참고 참았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10m 거리는 지난 10년의 세월만큼이나 멀고도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서윤 앞에 성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야윈 볼을 어루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부가 허름한 상복을 입은 여인 앞에 무릎을 꿇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 딸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주변을 둘러싼 비서진들도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이 아닌 자식을 잃어버렸던 죄인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이 무릎 꿇은 아버지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가 화장장 앞마당을 가득 채우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영숙이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진짜일 리 없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을 닦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영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딸 앞에서 울던 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평생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온 기업 총수의 살기 어린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영숙을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영숙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신우이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그런 영숙을 내려다보며 낮지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 귀한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그 여자인가? 영숙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딸처럼 생각해서. 강 회장이 듣기 싫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딸이 자네 집에서 겪은 수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받았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선언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들이 겁에 질려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옳게. 아니 아가씨. 우리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돌아섰습니다. 서윤이 강 회장과 함께 리무진에 오르려 했습니다. 영숙이 기어가듯 다가가 차 문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며느라, 아니 사돈처녀. 우리 민우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이 차 문을 잡은 영숙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보셨다면 이렇게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 편지에 당신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했는지 적혀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민우의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숙이 그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려 허둥지둥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편지 민우 씨 유품이니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보험금. 어머니 빚 갚는 데 쓰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박았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엄마 빚 갚지 말고 도망쳐라는 구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차 안에 앉아 창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닫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윤의 표정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죄를 묻는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뒤따르던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제히 움직이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영숙과 시누이들이 매연 속에 남겨져 콜록거리며 멀어지는 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 방 그대로 뒀다. 서윤이 창밖으로 멀어지는 화장장의 굴뚝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빠.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결연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말만 해라. 이 아비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짓밟은 데가 똑같이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돈이 없다는 게 어떤 지옥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강 회장의 지시로 비서실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해. 지금 당장.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 시각 영숙의 집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구와 집기들의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적이고 실질적인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에 남겨진 영숙이 민우의 유골함을 받을 생각도 못한 채 휴대폰으로 날아온 부동산 가압류 통지 문자를 받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리무진이 도심을 가로질러 거대한 KG그룹 본사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서윤이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런 풍경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서윤이 차 안 거울을 통해 자신의 상복 입은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강서윤, 이제 울지 마. 내가 울면 민우 씨가 편히 못 가. 눈물을 삼키고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가 본사 정문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으신 게 사실입니까?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채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차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아빠. 제자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정적을 깨며 새로운 여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회장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디지털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과 서윤의 차갑게 굳은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통쾌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달동네 쪽방촌이었습니다. 영숙과 시누이들이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 바닥에서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와 명품들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꼬질꼬질한 상복과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몇 가지 생필품뿐이었습니다. 영숙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차가운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가슴을 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반찬 투정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지만 뱉어낸 말과 행동은 먹어치운 주먹밥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이 깨진 액정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KG그룹 막내딸의 영화 같은 귀환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의 사진을 보고 질투와 배 아픔에 치를 떨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여자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댓글창에는 자신들의 악행이 익명의 제보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조작이라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씨 계십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이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체에서의 탈세와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며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이 단순히 돈줄을 끊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의미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영숙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며느라,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 등골 빼먹은 그 악덕 시어머니래.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침을 뱉었습니다. 영숙이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KG그룹 사옥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너무나 눈부시고 멀게 느껴져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뒤늦은 자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KG그룹 회장실 창가에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서윤이 감정 없는 얼굴로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씨,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당신이 지켜준 세상, 이렇게 따뜻해.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라기보다는 고독한 생존자처럼 보였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서윤이 아버지 강 회장과 함께 본가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 회장이 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따뜻하게 덮여줬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이 너무 넓고 추웠다.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애정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을 봤습니다. 자신이 고집을 피우며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아버지도 홀로 늙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너무 어렸어요. 이제는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약속하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 회장의 옷에서 나는 낡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로 감췄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이 서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습니다.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윤이 그 밥을 먹으며 시댁에서 찬밥 덩어리를 눈칫밥으로 먹던 시절과 비교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 섞인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아버지에게 민우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아빠도 만났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소개했습니다. 강 회장이 사위의 사진을 돋보기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관상이 선하구나. 내 딸을 지켜줘서 고맙네. 사진을 쓰다듬으며 뒤늦은 사위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1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따뜻한 차 향기가 어우러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련이 끝난 것 같은 완벽한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서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랍 속에 급히 약봉지를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구석에 떨어진 병원 진단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하려는 순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상무님, 부회장님이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고하며 황급히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회장실로 찾아온 부회장이 겉으로는 웃으며 서윤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아, 10년 동안 바닥에서 구르느라 고생했다며? 이제 경영은 전문가인 나한테 맡기고 넌 쇼핑이나 하며 쉬어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서윤이 부회장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봤습니다. 작은아버지, 제 지분과 능력은 주주총회에서 증명할게요. 걱정 마세요.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능력?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해서 쫓겨난 주제에 무슨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건가? 서윤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습니다. 서윤이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부회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 당장 데려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와
서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이 서재에서 홀로 약을 먹으려다 손이 심하게 떨려 물컵을 쏟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다 손을 베이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하니 피 흐르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병세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소란에 달려온 서윤이 피 묻은 아버지의 손을 지혈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제발이요. 강 회장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저 늑대 같은 놈들이 널 물어뜯을 거다.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 자신의 몸보다 딸의 안위를 더 걱정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야윈 등을 끌어안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다 막을게요. 아빠 없으면 저도 없어요. 창밖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며칠 뒤 KG그룹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단상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초조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설 중간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엉뚱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장내에는 웅성거리는 소음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서윤이 급히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시야가 흐려지는 듯 눈을 비비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단상 옆에 놓인 화환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화환이 넘어지며 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아빠.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 회장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뜨리며 실시간으로 전송해 전 국민에게 KG그룹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강 회장을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부회장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입가에는 이제 내 세상이다라는 비열한 미소를 띠며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이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언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 사라졌음을 절감했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는 강 회장 뇌졸중으로 쓰러져 경영 공백 불가피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후계자인 서윤의 자질을 문제 삼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부회장 측에서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강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이 부회장이 은밀히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수감 중인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이 초췌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부회장이 내민 명함과 두툼한 돈 봉투를 보자마자 영숙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부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자네 며느리 때문에 인생 망쳤지? 내가 빚도 갚아주고 호강시켜 줄 테니 나 좀 도와. 영숙에게 서윤을 무너뜨릴 거짓 폭로를 사주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파는 영숙의 속물근성을 정확히 파고든 유혹이었습니다. 영숙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년이 나를 짐승 취급했어요. 내 아들 죽은 것도 다 그년 탓이에요. 억울한 척 연기했습니다.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그 눈물 좀 흘려봐. 영숙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며칠 뒤 부회장의 보석 신청으로 풀려난 영숙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팔을 보여주며 연기했습니다. 재벌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쫓아냈다. 울부짖었습니다. 뛰어난 악어의 눈물 연기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 국민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미리 준비된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체를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모처럼 살면서 우리를 조롱했어요. 결국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틀어 버렸습니다. 대중들이 재벌 갑질 프레임에 분노하며 서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윤이 배신감과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붕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윤이 너무나 뻔뻔한 영숙의 거짓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악화되어 K지그룹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패륜녀 강서윤 물러나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졸지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회장이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습니다. 이사들이 부회장 편에 서서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서윤이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부회장이 서류 뭉치를 서윤 앞에 던졌습니다. 자네 시어머니가 쓴 탄원서야. 읽어보게나.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군. 그 안에는 온갖 거짓말과 모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이 항변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학대당했습니다.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나? 자네는 재벌 딸이고 저 사람은 힘없는 노인이야. 세상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나? 서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몇몇 이사들마저 고개를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자신을 조여오는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서윤이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이사회장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회장의 승리에 찬 웃음소리가 서윤에게 10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던 비참한 순간보다 더 큰 모멸감을 안겨줬습니다. 서윤이 텅 빈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또 저를 짓밟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강 회장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만이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던 서윤에게 낯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우 씨가 남긴 유품 중에 아직 확인 안 하신 게 있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낡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윤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죽은 남편 민우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부회장과 민우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 속 부회장이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자네 어머니 사채 빚 내가 갚아줄 테니 이중장부 좀 써라. 그리고 자네 처 모르게 처리해. 민우가 거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못합니다. 가난해도 아내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합니다.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는 사고 당일 부회장의 하수인이 민우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 마누라 가만 안 둔다. 위협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민우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부회장의 압박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서윤이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바보같이 혼자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증거가 바로 부회장과 영숙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칼날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난간을 잡고 멀리 보이는 회사 사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페류나로 몰아? 그래, 어디 끝까지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다 부르세요. 보여줄 게 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부회장과 영숙에게 날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번개가 치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곧 다가올 진실의 섬광이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운명의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KG그룹 본사 대강당이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분복습니다. 단상 중앙에 앉은 부회장이 이미 회장이 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의사봉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영숙이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시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KG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강서윤 상무의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서윤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도 페류나라는 누명에 숨어버린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순백의 정장을 입은 당당한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를 울리며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윤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서윤이 단상 아래에서 부회장과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투표 전에 반드시 들으셔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리와 제 남편 죽음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에 든 낡은 녹음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부회장이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 끌어내. 당장 마이크 꺼. 발악했습니다. 서윤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당의 메인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죽은 민우의 떨리는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거대한 강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못합니다. 가난해도 제 아내 서윤이에게 부끄러운 남편은 안 될 겁니다. 제 어머니 빚을 미끼로 저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민우의 생생한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쌌습니다. 영숙이 죽은 아들의 목소리에 감전된 듯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서
부회장의 살벌한 협박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이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 안 하면 내 마누라랑 어머니 가만 안 둔다. 뒤이어 영숙이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들아, 그냥 눈 딱 감고 부회장님 시키는 대로 해라. 돈이 최고지 양심이 밥 먹여주냐? 주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영숙을 향해 비난의 야유를 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남편은 돈보다 양심을, 가족을 지키려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죽은 남편마저 이용해 저를 폐륜하러 몰았습니다. 누가 진짜 폐륜입니까?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절규가 이성적인 숫자로 가득 찼던 주주총회장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부회장 편에 섰던 이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한 부회장이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누가 몰라? 끝까지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때마침 들이닥친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부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사관이 부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부회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당신이 죽인 건 내 남편뿐만이 아니야. 당신 자신의 미래도 죽였어. 부회장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거짓 인터뷰를 했던 영숙이 바닥을 기어가며 서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라,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울부짖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다리를 잡은 영숙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방금 들으셨죠? 민우 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어머니 빚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팔아넘기셨네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영숙이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윤이 영숙을 뒤로 한 채 단상에서 내려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우 씨 이름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재단을 설립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 법대로 처리해서 죗값 하나도 빠짐없이 받게 하세요. 사적인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냉철한 리더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은 서윤이 민우의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강당 천장의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민우가 잘했어, 정말 고생했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듯한 환영을 느꼈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서윤이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KG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제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윤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주총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적처럼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알람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긴 시간의 처치 끝에 강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를 굴려 서윤을 찾았습니다.
서윤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강 회장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손으로 딸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약한 모습에 서윤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강 회장이 TV 뉴스를 통해 서윤이 회사를 구해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 낫구나.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과를 깎아 아버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드신 회사잖아요. 제가 지키는 게 당연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민우 그 친구가 지킨 거다. 나중에 몸이 좀 나으면 소주라도 한 잔 부어줘야겠어. 서윤을 울컥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매와 꽃봉오리가 맺힌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강 회장과 서윤 부녀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암시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침대 옆 보조 침대에 누워 쪽잠을 자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표독스러움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순수한 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짠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G그룹 본사 로비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서윤이 취임한 후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없애고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우 경영 철학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서윤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명패 대신 민우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과 그가 남긴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알렸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예정된 소외계층 돕기자선 바자회에 참석하실 시간입니다. 서윤이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최고급 정장이었지만 목에는 민우가 10년 전 사줬던 저렴한 스카프를 메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회장이 면회온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해 쓸쓸히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어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를 해주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년의 회장 사돈이었는데 헛소리를 하다가 비웃음을 샀습니다.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서윤에게 했던 갑질을 똑같이 당하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선 바자회장에 도착한 서윤이 영부인이나 고관대작 부인들이 아닌 쪽방촌 할머니들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가난을 아는 재벌 회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민적인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자회 한 구석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봉사자를 본 서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붕어빵 냄새가 1년 전 그 추웠던 겨울밤 민우가 품에 안고 왔던 그 온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윤이 붕어빵 봉투를 들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황금의 달콤함과 뜨거움이 입안에 퍼지자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그리움의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나와 연을 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 씨,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당신이 지켜준 세상, 이렇게 따뜻해.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서윤이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를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그것이 민우의 대답이라고 느끼며 바람결에 볼을 비비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털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공원 입구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두 부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어떤 부녀보다 단단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윤의 당당한 발걸음과 편안한 표정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강 회장과 서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조용히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있다. 서윤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회복했는지 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돈과 체면, 남들의 시선에 가려 정작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서윤이 그랬듯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영숙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민우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서윤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